반갑습니다. 저는 포항공과대학교 최영주입니다. 2019년도 우리 대한수학회 봄 학술대에서 가장 중요한 이제 포션을 차지하는 우리 케아스 대중 강연을 시작하겠습니다. 여기 학생들이 많은데 혹시 뷰티풀 마인드를 보신 분 계세요? 뷰티풀 마인드. 네. 학생이 아니라 교수님들이 손을 들면은 각본에 어긋나는데 거기 뷰티풀 마인드를 보시면은 학생들이 공부를 열심히 하다가 대학생들이 술집에 가죠. 술집 가가지고 이제 여자가 멋진 여자가 있는데 그 여자를 이제 서로 차지하고 싶어 하는데 그때 이제 막 계산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여자를 차지하게 될 확률, 차지하는 방법. 그게 이제 그게 굉장히 저는 인상적이었어요. 그 장면만 기억납니다, 저는. 그런데 그래서 그걸 소위 이제 게임 시어리, 게임 이론이라 그러죠. 그래서 오늘 모실 우리 연사님이 그 뷰티풀 마인드에 나오는 그런 주인공 역할은 아니시지만 그걸 분석하실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실 분입니다. 우리 연사분은 최수찬 교수님이시고 제가 최수찬하고 우리 구글에 딱 쳐보면은 최수찬은 대한민국의 경제학자, 교육자, 정치인이다 이렇게 나오는데 저는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빠진 것 같은데 수학자입니다. 우리 최수찬 교수님은 서울대에서 수학을 전공하시고요, 학사로. 그 당시만 해도 융합이라는 이게 학문이 거의 개념이 전무하던 시대였습니다. 그때 선도적 역할을 하셨죠. 그래서 이제 경제학을 펜실베니아 대학 미국에 명문 아이비리그 가셔서 경제학으로 박사를 받으십니다. 그 이후에 미국에서 이제 종신으로 교수를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한국 수학자 중에서도 그런 분이 몇 분 안 계시는데 그래서 역시 선도적 역할로 라이스 대학에서 경제학 풀 프로페서로 재직해서 저희를 굉장히 자랑스럽게 후배들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하셨습니다. 이후로 다시 조국에 돌아오셔서 이제 정치를 하셨습니다. 열린 우리당에 서 활동을 하시고 그리고 다시 교육의 뜻을 품으셔서 카이스트로 오십니다. 카이스트의 기술경영학부 교수로 계시다가 지금 다시 본부에 계십니다. 카이스트의 부총장, 대부총장으로 계시고 우리 최수찬 교수님은 전공은 제가 말씀드린 게임 이론 혹은 협상 이론, 그래서 수학을 많이 쓰는 그런 경제학을 전공하십니다. 오늘의 주제도 사회과학의 수학적 접근, 경제학과 수학 이런 주제로 어떻게 협상 이론이 적용될 수 있는지를 저희에게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최수찬 교수님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과분한 소개를 받았는데 또 수학을 했던 사람으로서 또 이렇게 또 경제학을 하고 또 오늘 이렇게 대한수학회에 와서 또 대중 강연을 하게 돼서 굉장히 영예롭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랄까 하다가 그래도 제가 좀 평소에 가졌던 여러 가지 고민이랄까요, 이런 것들을 조금 제가 좀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수학을 했던 사람으로서 경제학을 했는데 또 거기서 어떤 나름대로 어떤 이게 의미 있는 일인지 또 이게 또 문제는 없는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을 했었는데 여러분들과 그런 내용을 한번 공유를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주제는 사회과학의 수학적 방법론, 그리고 부제가 경제학과 게임이론입니다. 근데 저기는 경제학과 수학이라고 붙어 있대요. 아마 논리적으로 수학이 들어가야 되는데 잘못 들어갔나 보다 그러고 고친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경제학자고, 근데 아까 수학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제가 감히 수학자라고 이야기를 못하는 게, 옛날에는 실패한 물리학자들이 많이 경제학을 했습니다. 근데 그 뒤에는 실패한 수학자들이 많이 경제학을 했습니다. 제가 그런 예입니다. 수학은 도저히 제 머리로는 못 해가지고 경제학으로 돌아선 그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지금도 카이스트 수학과와 기술경영학부 겸임을 하고 있는데, 수학과 3분의 1, 기술경영학부 3분의 2 그렇게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여러분들 잘 아시는 걸로부터 시작을 하죠. 수학이 진화하는 과정을 보면 그 수학의 시작은 우선 뭐 어떤 실용적인 필요에서 발전했겠죠. 뭐 어떤 건물을 짓는다든지, 무슨 포획한 동물 숫자를 센다든지, 뭐 하여튼 여러 가지 필요가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여기서 그 수를 활용하게 되고, 또 수를 활용하게 되다 보니까 이제 추상적인 생각이 발전하게 되죠. 그래서 또 이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에 단지 수뿐만 아니라 또 논리적인 사고가 발전하게 되고, 그래서 이 논리적인 체계가 발전해서 체계화된 수학이 생기고, 그것이 이제 공리적인 접근을 하게 되는 이제 유클리드 기하학 같은 것이 생겨났죠. 여러분들이 뭐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또 과학을 볼 것 같으면은 그 과학적 접근이라는 것은 이제 수학적 접근하고는 조금 다르죠. 과학 접근은 먼저 관찰해서 시작해서 세상의 현상을 관찰해 가지고 어떤 마들을 갖다가 그 상상을 하죠. 그래서 이 마들이라는 것은 결국 이 관찰된 현상의 핵심을 이해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겠죠. 그 중요한 부분을. 그리고 또 그러기 위해서는 단순화할 수밖에 없고, 그것이 하나의 그 마들일 것이고, 또 이 과학 접근법에서는 이런 마들을 활용한다는 거하고, 그다음에 그 마들을 자꾸 업데이트해 나가는 거, 이것이 과학적 방법론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이제 과학에서 수학을 쓰기 시작했죠. 그래서 특히 이제 물리학 같은 걸 보면은 수학을 활용해서, 여기서 그 첫째는 마들의 디스크립션을 하는데 수학을 사용했고, 그래서 그 수리적 마들을 써가지고 어떤 변수, 또 변수들과 관계 이런 걸 가지고 그 마들을 그 어떤 현상을 갖다가 그 마들을 어떤 디스크립션의 수리적 마들을 썼고, 또 그 수리적 모델을 풀므로써 거기서 수학을 풀어서 그 결과를 도출해서 그 현상을 다시 설명하는 그런 데까지 발전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마델을 업데이트하는 데도 수학이 활용되고, 수학에서 특히 어떤 관찰하고 측정하는 데 수학이 사용되고, 또 통계적 검증을 하고 하면서 이제 과학이 비약적으로 발전하게 됐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근데 사회과학은 이런 물리학이나 이런 자연과학과 달리 이제 그런 수학적 방법론을 안 썼죠. 왜냐하면 정치학이라든가 사회학이라든가 인류학이라든가 보게 되면 그 사회 현상이라는 것은 이건 수학적 방법론을 쓸 수 없다, 이렇게 다들 생각했죠. 그래서 수리적 모델은 안 맞는 거 생각. 첫째는 너무 복잡하다, 단순화 시킬 수가 없다. 그리고 또 어떤 법칙 같은 건 없다. 물론 뭐 사회과학 하는 분들, 정치학 하는 사람들 보면 법칙 뭐 있죠. 뭐 무슨 뭐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 그런 법칙이라든가. 그럼 보면 그 법 맞거든요. 맞긴 맞아요. 그런데 이 어떤 수리적 모델이 안 맞는 것으로 생각했다. 이제 수리적 법칙을 발견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이제 근대 경제학이 와가지고 이게 이제 경제학자들이 이제 아까 실패한 수학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 물리학을 모방하기 시작했죠. 물리학적인 방법론을 여기다 적용할 수 있다. 근데 그럴 수 있었던 하나의 그 경제학자들이 그럴 수 있었던 하나의 그 이점이랄까요? 어드밴티지는 뭐였냐면은 그 마니라고 하는 단일 척도가 존재했죠. 모든 걸 그 화폐의 가치로 환산할 수 있었고 수리화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변수들을 만들고 그 변수를 측정이 또 가능했고, 또 변수들 간의 관계를 갖다가 또 수리적 모델로 이렇게 그 디스크라이브 할 수가 있게 되고, 그러면서도 법칙성을 또 주장하게 되죠. 어떤 법칙이 있다, 수요와 공급의 법칙. 그리고 이게 상당히 해보니까 맞더라 이거죠. 상당히 또 법칙성이 있더라 이거죠. 뭐 요즘 정책하는 사람들 보면은 이 수요와 공급의 법칙을 갖다가 몰라가지고 뭘 정책을 내놓는데 나중에 와서 결국은 정책이 지잖아요.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이런 뭐 법칙성이 있다 이겁니다. 아무리 누가 힘이 센 사람, 정치적으로 힘이 센 사람도 이 법칙을 이길 수는 없다. 로베스피에르라도 경제 법칙을 어겼더니 나중에는
뭐 그런 여러 가지 이유로 알잖아요. 경제 법칙을 어기고 어떤 정책을 내놨는데 우격다짐은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나중에는 그 법칙이 실패하고 또 실패하니까 또 다른 정책을 내놓고 하다가 결국은 로베스피에르가 몰락하게 되는, 그러니까 결국은 어떤 법칙이 있다 이거죠. 특히 이제 이 법칙이 어떤 거시경제학이라고 그러면은 그 총량 변수, 그러니까 한 개인의 어떤 일이라기보다 사회 전체에서 움직이는 어떤 그 aggregate variable, 또 그런 aggregate variable들의 평균, 이런 거시 변수들 사이의 관계를 들여다보니까 재밌더라 이거죠. 그리고 여기서 수리적 모델이 가능하게 되고, 이를테면 우리 사회 전체의 총 생산량이라든지 또는 뭐 어떤 평균 뭐 임금이라든지 뭐 이런 어떤 거시 변수들 간의 관계를 또 이자율이 어떻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떤 법칙성이 있다 이거죠. 그러면서 경제 예측이 가능해지고, 그러면서 이제 특히 그 타임 시리즈, 뭐 이건 약간 접근법이 다릅니다만 경제 모델이라기보다는 그런 타임 시리즈, 경제 변수들을 이렇게 타임 시리즈를 보니까 거기에서 어떤 뭐 경제 예측이 가능하고 하는, 뭐 여기서도 그 구조적인 모델과 또 타임 시리즈 모델과 이야기를 하자면 조금 철학적인 문제로 들어가고 디베이트가 많은데 그냥 넘어가기로 하죠. 그러면서 이제 미시경제학은 그보다는 조금 작은 부분으로 들어가는데 이제 산업을 들여다보기 시작했죠. 산업을, 그러니까 시장을 분석하는데 어떻게 보면 경제학이 제일 성공한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아주 너무 작은 부분도 아니고 너무 큰 부분도 아니고, 거시경제도 사실은 너무 큰 부분이라 잘 들어맞지는 않습니다. 근데 제일 잘 맞는 것은 시장 분석입니다. 경제 어떤 한 산업을 본다든지 어떤 특별한 시장. 그래서 이건 수요와 공급이라는 어떤 경제학의 틀로, 아마 경제학 모델 중에서 가장 성공적인 모델은 바로 이 수요와 공급의 모델일 겁니다. 그래서 제가 시간을 좀 재가면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서플라이 앤 디맨드 모델인데,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그 승용차 시장을 한번 보게 될 것 같으면 또 베리어블, 그 변수는 뭐가 있냐? 이게 이제 그게 소비자들이 그 승용차에 대한 그 수요 양을 그 QD라고, 디맨드라고, 퀀터티 디맨디드 이렇게 표시할 수 있고, QS 퀀터티 서플라이드 of cars, 이게 이제 생각할 수 있고, 또 price of the cars, 이 세 개의 베리어블이 중요한 베리어블이겠죠. 그러니까 컨슈머들이 디맨드하는 퀀터티가 얼마냐, 또 프로듀서들이 서플라이하는 퀀터티가 얼마냐, 그다음 프라이스는 얼마냐, 이 세 개의 베리어블이 이 마켓의 중요한 베리어블이고, 그런데 이 베리어블에 영향을 미치는 이 마켓 외의 외생적인 베리어블들이 있는데, 외생 변수들이 있는데, 이를테면 애그리깃 인컴이라든지, 가령 우리나라의 총 소득이 올라가면은 그 차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거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 애그리깃 디맨드 어떤에 승용차의 디맨드에 이런 그 총량적인 그 소득이 영향을 미치고, 또 가령 어떤 그 생산 요소는 여러 가지가 있죠. 가장 뭐 중요한 건 자본과 뭐 노동 이런데 그 중에서 어떤 차 만드는데 뭐 스틸 그 쇠가 필요하겠죠. 그런데 그 철이 필요하겠죠. 그 철의 가격이 아무래도 이런 그 승용차 시장에 영향을 미치겠죠. 이런 것들을 외생 변수라고 그러죠. 그래서 그리고 이제 한 그 모델에는 그 엔다저너스 베리어블과 엑사저너스 베리어블이 있는데, 내생 변수가 있고 외생 변수가 있는데, 내생 변수라는 것은 그 모델 안에서 그 정해지는 이렇게 풀어가지고 그 솔루션으로 나오는 것이 내생 변수고, 미리 밖에서 주어지는 것이 이제 외생 변수죠. 그래서 어떤 모델에서는 이 외생 변수가 주어진 것으로 받아들여 가지고 거기서 문제를 풀어서 나오는 그 결과 값이 이제 내생 변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서플라이 앤 디맨드, 그 승용차의 서플라이 앤 디맨드 모델에서는 그 내생 변수가 그 승용차의 가격, 그다음 승용차 승용차의 그 컨슈머들이, 소비자들이 그 요구하는 그런 양, 그다음에 공급자들, 그 생산자들이 그 생산하고 공급하는 양, 이런 것이 이제 내생적인 변수고, 외생적인 변수는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외생 변수는 무지하게 많죠. 이것만 있는 게 아닌데, 예를 들면 그 소득이 올라갈수록 그 소득은 어느 쪽에 영향을 미치겠습니까? 디맨드겠습니까? 서플라이겠습니까? 당연히 디맨드에 영향을 미치고, 그다음에 그 철의 가격은
그 디맨드에 영향을 미치겠습니까? 서플라이에 영향을 미치겠습니까? 당연히 서플라이에 영향을 미치고 그래서는 그 우선 그 디맨드 쪽은 이렇게 디맨드 펑션이라는 걸 생각할 수 있습니다. 디맨드 펑션은 이 프라이스가 가장 중요한 그 베리어블이겠죠. 프라이스가 가격이 비싸면은 덜 살 것이고 가격이 싸면은 많이 살 것이고. 근데 그 외에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프라이스뿐만 아니라 저 소득이 높으면은 더 많이 살 거고 이런 것도 이런 것들은 프라이스를 제외한 나머지들은 다 외생 변수가 되겠죠. 이게 대표적인 것이 이제 대표적인 것으로 그냥 다른 외생 변수의 하나의 또 하나 여기서는 대표적인 것으로 그 총 소득을 이야기했고. 그래서 지금 이건 무슨 이 디맨드 이퀘이션 이 방정식이라는 건 무슨 뜻이냐? 그 소비자들이 그 수요하는 그런 또 요구하는 그런 그 양은 그 가격과 그 총량적인 소득의 그 소득에 영향을 받는다. 이게 함수적인 관계고 그리고 프라이스가 올라가면은 퀀터티는 내려가고 퀀터티 디맨드는 내려가고 애그리깃 인컴이 올라가면 퀀터티 디맨드 올라간다. 이런 그 정성적인 관계를 이야기할 수 있는데 우리가 이제 그 임피리컬 스타디로 들어가게 되면 이걸 정량적인 관계로 이제 보죠. 정량적인 관계로 또 이야기할 수가 있죠. 이런 어떤 함수로 실제로 보면 마이너스 10p고 2y 이런 식으로 p가 올라가면 이건 내려가고 y가 올라가면 또 올라가고는 이런 이런 그 임피리컬 어떤 그 디맨드 이건 둘 다 디맨드 펑션인데 이거는 어떤 이 theoretical 디맨드 펑션이고 임피리컬 디맨드 펑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디맨드 이퀘이션이라는 이게 디맨드 이퀘이션이고 이제 그래서 이제 디맨드 이퀘이션에서 우리가 보통 이제 그 이 마켓을 분석하는 데는 디맨드 커브라는 개념을 쓰죠. 이게 디맨드 커브는 단순히 그 프라이스와 퀀터티와 관계만 보는 거죠. 관계를 보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이 외생 변수의 그 각각의 조합, 외생 변수가 주어지면 거기에 따라 디맨드 커브가 생기는 거죠. 외생 변수를 바꾸면 이게 이제 그 이동을 하겠죠. 이게 시프트를 하고 모든 외생 변수에 대해서 그 하나의 그 디맨드 커브가 생기겠죠. 예를 들면 y가 올라가면 이 디맨드 커브 전체가 오른쪽으로 이동하겠죠. 같은 가격이라도 사람들이 많이 사게 되니까 디맨드 커브가 오른쪽으로 이동하게 되겠죠. 또 서플라이 펑션도 마찬가지로 그 공급 방향에서 똑같은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그 서플라이 퀀터티 서플라이드는 그 프라이스의 펑션인데 이거 뭐 잘못됐네요, 그죠? 아직 나온 게 아니구나. 이렇게 돼야죠. 서플라이 커브는 이제 그 퀀터티 서플라이드와 그 프라이스와 관계를 나타내는 건데 이렇게 그래서 other things being equal, 이 other things라는 게 뭐겠습니까? 이게 외생 변수겠죠. 외생 변수들이 주어지면 거기에 대해서 그 서플라이 커브 하나가 그 이제 존재하게 되는 거죠. 프라이스가 올라가면 퀀터티가 올라간다. 그러나 만약에 외생 변수 중에서 이를테면 그 철의 가격이 올라간다 그러면은 당연히 같은 가격이라도 서플라이가 줄어드니까 그러니까 서플라이 커브는 왼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모든 외생 변수 그 하나의 조합에 대해서 하나의 서플라이 커브가 존재하고 이게 이제 우리가 디맨드 커브와 서플라이 커브를 둘 다 한 그래프에 그려봤습니다. 그랬더니 여기서 이제 그 디맨드 커브와 서플라이 커브가 만나는 점을 우리가 균형 가격이라고 그러고 균형 가격 또 균형 그 양이라고 그러죠. 실제로 이것이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이 되겠죠. 이 가격보다 높으면은 서플라이가 디맨드보다 크게 커서 가격이 내려가야 되고 또 이보다 가격이 낮으면 디맨드가 서플라이보다 커서 가격이 올라가야 되고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은 이렇게 결정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그 프리딕션을 하는 거죠. 이런 모델을 가지고 그 우리가 그 성공적으로 어떻게 해서 그 우리가 지금 그 관찰되고 있는 그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자동차의 양과 가격을 프리딕트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런 모델을 가지고 하면은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걸 여러 가지 그 예측을 할 수도 있다는 거죠. 이를테면은 여기서 그 사람들이 소득이 늘어나면은 이 시장에 어떤 변화를 줄 것이냐. 다시 말하면 시장의 가격과 승용차 가격과 양의 판매량에 어떤 영향을 주느냐. 그걸 본다면 그 소득이 늘어나면은 당연히 디맨드 커브가 오른쪽으로 이동하고
같은 가격에 대해서 디맨드를 더 많이 하게 되니까 디맨드가 이동을 하게 되면 당연히 균형점에서 균형점에서 가격은 올라가게 되고 그 양은 늘어나게 된다. 이런 하나의 그 법칙성을 발견하게 된 거다 이거죠. 마찬가지로 그 철의 가격이 올라가면은 서플라이 커브가 왼쪽으로 이동하고 왜냐하면 같은 가격에 대해서 다 공급이 줄어드니까 그렇게 되면은 가격은 똑같이 올라가는데 아까 그 인컴이 올라가는 것처럼 올라가는데 양은 줄어든다. 판매량은 줄어들고 가격만 올라간다. 이런 그 프리딕션을 할 수 있고 실제로 이것을 정말 그런가? 이것은 그 하나의 이론적인 모델인데 정말 그런가 하고 보니까 정말 그러더라 이거죠. 그러니까 이런 어떤 그 상당히 성공적인 경제학이 상당히 성공한 게 바로 이 시장 분석이고 수요 공급이다 이거죠.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이 좀 뭐 잘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이제 더 나가게 되죠. 그래서 이제 더 나간 게 뭡니까? 이게 이제 일종의 환원주의 미시 경제학인데 더 이제 신나가지고 더 이게 바로 이게 그 과학적인 방법론이다 해가지고 이게 그 시장 분석에만 적용한 게 아니라 개인의 행동에다 이걸 적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개인의 행동도 우리가 수학적으로 분석할 수가 있다. 그래가지고 개별 주체 행동을 분석하기 시작했고 가계의 분석, 가계가 어떻게 행동하는가, 또 기업이 어떻게 행동하는가도 똑같은 이런 그 이론을 가지고 수학적인 모델을 가지고 이제 모델화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인간 행동을 이제 모델화하기 시작했는데 그것을 또 그 시장 분석에서 성공한 그 여세를 몰아서 인간 행동도 수리적인 모델로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믿기 시작했죠. 믿기 시작해서 이제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뭐 경제학 대학원에 가면 제일 처음에 배우고 가장 중요한 거라고 해서 배우는 게 바로 컨슈머 시어리고 또 프로듀서 시어리입니다. 이게 바로 이제 하나의 그 대학원에서 배우는 경제의 근간이 되는 건데 그래서 주어진 환경하에서 한 개인이나 기업이 목표치를 최대화하는 행위를 다양한 매스매티컬 프로그래밍으로 접근한다. 그러니까 컨슈머 그 유틸리티 맥시마이제이션 그걸 갖다가 어떤 매스매티컬 프로그래밍 모델에 따라서 뭐 컨벡스 프로그램으로 한다든지 그리고 마찬가지로 기업이 이윤을 극대화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매스매티컬 프로그래밍으로 접근하기 시작하고 근데 여기에서 이제 여기까지는 좋은데 여기에 이제 이걸 하다 보니까 어떤 단순히 수리 모델화를 하는 게 아니고 인간의 합리성을 가정하게 돼요. 인간의 합리성을 가정하게 되는데, 근데 이게 이제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죠. 인간의 합리성을 가정하게 되는데 왜냐? 실제로 인간 행동이 합리적인 게 아니거든요. 유전적 요인의 좌우가 되고 충동의 좌우가 되고 습관에 의해서 움직이고 그러는데 이런 걸 무시하고 어떤 목표를 향해서 뭘 최대화한다는 그런 매스매티컬 프로그래밍의 방법으로 접근하게 되는데 문제가 있고 또한 여기 합리적 인간이라는 인간의 합리적 가정에는 단순히 이런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참 그 사람 참 뭐 합리적이야 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그 계산 능력이 뭐 무한하다. 슈퍼컴퓨터보다 더 계산을 잘한다. 어떤 문제가 주어지면 그 문제를 풀 수 있다. 이런 가정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맞지 않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런 그 합리적 가정을 하고 시작을 합니다. 경제학에서 문제가 있는데 그러면 이제 왜 문제가 이게 말도 안 되는 가정을 왜 하느냐? 왜 한다고 생각을 하세요? 거기에는 이제 그 어팔러지가 있죠. 왜 이런 가정을 하게 되느냐 경제학자들이. 그 어팔러지는 뭐냐면 이게 돌스토이의 안나 카레니나 카레니나라고도 하고 뭐 하여튼 비슷하게 여러 가지로 발음을 하는데 처음 첫 문장이 어떻게 시작되는지 혹시 기억하시는 분 계십니까? 안나 카레니나? 톨스토이 소설 중에서 가장 예술적인 작품이라고 그러는데 그 문장이 처음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행복한 가정들은 전부 똑같다. 그런데 행복하지 않은 가정은 행복하지 않은 이유가 다 각각이다. 다시 말하면 이걸 갖다 합리성 가정에다 적용해 보면은 모든 합리적인 사람은 다 똑같아요. 그러나 불합리한 사람은 불합리한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다 이거죠. 이 사람은 이렇게 불합리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모델화를 하려면
그럼 왼쪽으로 모델을 할 수도 있고 오른쪽으로 할 수도 있고 위로 할 수도 있고 아래도 할 수도 있고 결국은 합리적 가정을 할 수밖에 없다 이거죠. 모델화에서는 이게 틀리다는 걸 알면서도 하나의 벤치마크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잊지 말아야 할 건 어디까지나 벤치마크다 이거죠. 벤치마크고 다만 이걸 중심으로 해서 이건 분명히 안 맞고 어딘가 다른 방향으로 가는데 그러나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니까 우리가 모델을 1000개를 세울 수도 없고 10,000개를 세울 수도 없으니까 하나를 세워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합리적인 가정을 할 수밖에 없다 이거죠. 이게 하나의 어팔러지가 되겠습니다. 이게 맞다는 게 아니고 합리적인 가정이라는 게. 그래서 이제 합리성 그 공리를 가지고 개별 행동을 이제 그 연구하기 시작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말 악마가 들어온 거죠. The devil is in 여기서부터 맞지 않는 걸 가지고 출발하니까 당연히 이제 뭐 문제가 생기겠죠. 그래서 딜레마가 생긴 거예요. 합리성 가정이 틀린 건 알지만 적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딜레마가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제 그걸 딜레마가 있을 때는 이렇게 숨기고 다니죠. 축복은 뭐냐? 합리성 공리에 출발하면 인간 행동도 수리 모델로 풀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엘리트 수학 건 사람들은 그 경제학과에서 웰컴. 왜냐하면 논문을 많이 생산할 수가 있으니까 축복이다 이거죠. 저주는 뭐냐? 저주는 경제학 모델이 실제 인간 행동, 실제 인간 현상과 괴리되는 게 이거죠. 여기서 나온 프리딕션이 하나도 안 맞다 이거죠. 이 딜레마에 빠지게 되는 거다 이거죠. 요즘 뭐 정책하는 사람들이 경제 정책하는 분들이 이게 좀 현실에 안 맞는 정책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왜 그러냐면 그 사람들이 경제를 과학적으로 접근하지 않고 또 현실 데이터를 안 들여다보고 무조건 자기들의 이데올로기 이걸 가지고 정책을 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이렇게 비판을 하지만 저도 비판은 칼럼도 많이 쓰지만 막상 이렇게 들어가면 그러면 이론 경제학 하는 분들 또는 임피리컬 스타디 하는 분들은 그런 문제가 없느냐? 바로 실제 인간 행동, 실제 사회 현상과 괴리되는 문제가 있다 이거죠. 그래서 사실은 뭐 틀렸다고 이야기하지만은 이런 수리적인 모델을 써서 또 여러 가지 통계적인 방법을 써서 과학적으로 경제학을 한다는 분들도 이런 사실은 딜레마를 내포고 있다 이거죠. 그러면 개입리론은 아까 제가 경제학과 개입리론 그랬는데 미시 이론에서 사실 미시 이론 한 분들이 또 개입리론을 합니다. 근데 또 이제 미시 이론에서 이제 더 확장된 게 어떻게 되면 개입리론인데 개입리론 첫째로 미시 이론과 공통점이 있는 게 아까 말씀드린 그 개별 인간의 행동을 연구하는 미시 이론과 공통 분모가 있는데 그래서 인간의 합리성을 가정한다는 거예요. 여긴 다시 말할 필요가 없겠죠. 왜 합리성을 가정하느냐? 합리성을 가정했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그것은 이미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여기에 더해서 개입리론은 또 하나의 이게 또 점프가 있습니다. 또 하나의 점프가 있고 뭐냐면은 복수의 개인이나 기업을 연구한다 이거죠. 한 개인이라면은 그 어떤 목표가 있어가지고 매스매티컬 프로그램이나 그런 걸 풀 수가 있는데 한 개인이 아니고 복수다 이거죠. 2사람, 3사람, 많은 사람.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는 많은 사람이 협력할 수도 있고 한 방향으로 갈 수도 있고 경쟁할 수도 있고 다른 방향으로 갈 수도 있고 그러니까 공존하는 그런 환경에서 내가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하는 데서 결과를 컨트롤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 결과는 나의 행동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행동에도 행동과 나의 행동에 합해서 결과가 나온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상호 의존적인 그런 이제 시스템이 되는 거죠. 상호 의존적인. 이게 이제 미시경제보다 더 개입리론은 어떻게 보면 더 좀 한 단계 더 위로 엄청난 좀 믿음이 있어야 돼요. 여기는요. 신앙이 있어야 됩니다. 이 복수에. 그래서 이제 신앙인데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일단 믿고 시작해야 되지 믿지 않는 사람하고 아무리 이야기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뭐 옳고 그르고 해봐야. 그래서 이건 개입리론은 다시 말하면 매스매티컬 프로그램으로 풀 수 없다 이거죠. 리니어 프로그래밍이든 무슨 그게 캘큘러스 베리에이션이든 뭐든 하여간 그걸로 풀 수가 없죠. 왜냐?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이것은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 사람이 함께 인발부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개입리론 하는 사람들 어떻게 그걸 푸느냐? 게임을 푸느냐 하면은 그걸 이제 솔루션
그 컨셉트라는 게 있습니다. 해 개념으로 접근을 합니다. 그러니까 매스매티컬 프로그램에서는 극대치 뭐 그러면 끝나지만 여러 개 있을 때는 어떤 하나의 펑션을 맥시마이즈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이 솔루션이 뭐야? 나는 이게 솔루션이라고 생각한다. 왜? 논리가 있어요. 그걸 바로 솔루션 컨셉트라고 합니다. 게임을 푸는 하나의 게임이 주어졌을 때 그 솔루션 뭐냐 이렇게 푸는 하나의 스킴, 그게 바로 그 솔루션 컨셉트라는 겁니다. 자, 근데 이런 솔루션 컨셉트로 접근하는 건 또 어떤 문제가 있느냐? 그러니까 뭐 솔루션 컨셉트로 풀 수밖에 없겠죠. 어떤 문제가 있냐면 조금 이따가 이제 제가 예를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를테면 뭐 내쉬 이퀄리브리엄도 솔루션 컨셉트의 하나입니다. 내쉬 바게닝 솔루션이다. 솔루션 컨셉트의 하나입니다. 근데 흔히 사람들이 이제 오해하는 게, 어떤 솔루션 컨셉트가 주어지면 그 게임에서 그 플레이어들이 이렇게 플레이할 것이다, 그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어떤 게임을 주어지고 그 솔루션이 나왔어요. 솔루션 컨셉트 여기서 이게 뭐냐? 어떤 시장이 나왔어. 시장의 원리가 풀린 모델이다. 여러 기업들이 해가지고 가격이 결정됐다. 그 모델이 게임 이론 모델에서 이렇게 내쉬 이퀄리브리엄으로 풀어봤더니 이 결과가 나온다. 아, 이거는 이런 시장에서는 이 기업들이 이렇게 행동한다는 뜻이다. 이렇게 해석하고 싶죠. 근데 그게 아니라 이겁니다. 절대로 그런 해석이 나올 수가 없어요, 논리적으로. 그 다음에 그러면 이렇게 실제로는 그렇게 행동하지만 이렇게 행동하지 않으면 전부 멍청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느냐? 그것도 그렇지가 않아요. 그 내쉬 이퀄리브리엄으로 플레이하지 않는 그 기업들은 멍청하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느냐?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런 근거가 없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솔루션 컨셉트라는 게 뭐 하는 거냐? 우리가 아까도 이런 게임 이론 뭐 풀어서 어떻게 적용하는 걸 뭐 말할 거라고 그러는데, 그 말하는 건 쉽죠. 그러나 거기서 풀어나온 그 결과가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게 이렇게 플레이 할 거라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플레이 해야 된다는 것도 아니라면은, 솔직히 이야기하면은 여기까지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플레이어들이 솔루션 컨셉트를 만들어낸 게임 시리스트처럼 생각하면 그렇게 플레이할 것이다. 이게 맞는 말입니다. 이것만이 진실이고, 그러니까 이게 제가 게임 이론 할 때는 그런 얘기해요. 뭐냐면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실증적인 파지티브한 내용도 없고 솔루션 컨셉트 규범적인 노머티브한 내용도 없다는 거예요. 근데 다들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특히 응용하는 분들, 그런 레디메이드 헤드를 갖다가 생각 없이 갖다 써요. 그냥 시장 분석을 하는데, 시장이 뭐 가령 오펙을 분석한다. 그럼 거기에는 여러 나라들이 석유 수출을 하는데 사우디아라비아는 이만큼 공급하고 다른 나라 얼마큼 공급, 그러면 결과가 이렇게 나올 것이다. 왜냐? 그게 내쉬 이퀄리브리엄이니까. 그 말이 맞느냐? 생각해 보십시오. 생각해 보십시오. 그 내쉬 이퀄리브리엄을 만들어낸 사람이 생각하는 것처럼 모든 사람이 생각하면은 그런 결과가 나온다. 그 말은 맞는데, 실제로 시장이 그렇게 움직인다? 그렇지 않습니다. 또 실제로 움직여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굉장히 멍청하다? 그것도 말이 안 돼요. 이게 게임 시리스트의 하나의 자기들의 신앙에 불과하다 이거죠. 그래서 사실은 제가 좀 시간을 아까 재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재미있는 이야기들을 많이 할 수가 있는데, 제가 대학원 다닐 때 제 지도교수는 굉장히 머리가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경제학자들 중에서 아마 모든 사람이 다 인정한 머리가 제일 좋은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은 게임 이론에 대해서 이런 회의를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대학원 시절에 게임 이론 강의를 못 들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졸업하고 나서는 게임 이론 쪽으로 페이퍼를 많이 쓰게 됐는데, 오히려 그쪽에 제일 많이 페이퍼를 쓰게 됐는데, 어쨌든 문제는 이제 어플라이드 하는 분들은 이런 것들을 갖다 생각 없이 그냥 갖다 쓰는데, 실제 우리가 게임 이론을 가르칠 때는, 제가 카이스트에서 게임 이론 가르칩니다만 바로 이런 해의 문제점을 가르치는 것이, 이렇게 하면 이거 하니까 갖다 써라 이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것이 게임 시리스트들과 응용하는 분들과 좀 다른 점이겠죠. 자, 아까 뷰티풀 마인드 나왔습니다. 2004년 전에 교통사고로 불행하게 돌아가셨죠.
원래 그 프린스턴에서 수학 박사라고 대수기하학조에 큰 공헌을 하고, 그런데 이분이 개입이론은 토대 구축에도 큰 공헌을 했어요. 그걸 이제 설명을 좀 할 건데 94년에 노벨 경제학상을 받게 됐죠. 근데 뷰티풀 마인드 영화 본 분들이 많이 있다고 그랬는데 책을 읽어보신 분도 있습니까? 손 들어보세요. 읽어보세요? 야. 근데 제가 시간을 좀 재고 있는데 조금 이야기까지는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영화에 보면은 거기에 프린스턴 대학 도서관에서 그 딴 사람들이 다 미쳤다고 하는 그 내쉬와 대화하는 대학원생이 있습니다. 소설에 보면 그 사람의 이름이 나와 있어요. 마크 듀데이라고. 그게 이제 그 친구가 그 라이스 대학교 조교수로 왔어요. 근데 제가 그때 이제 그 친구보다는 한 1, 2년 먼저 왔죠, 라이스 대학교에. 그런데 이 친구가 그 오피스 도어에다가 뭘 붙여놔서 그냥 붙여놔 뭐냐고 그러면 내쉬오고 뭐 그 이메일 주고받는 걸 붙여놔. 이렇게 80한 5, 6년 그때. 난 아니 내쉬는 이렇게 돈 사람 아니냐 그랬더니 돌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아냐 그랬더니 자기가 대학원에 있을 때 그 사람하고 얘기를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벤치에 혼자서 뭐 점심 먹고 싶으면 자기도 옆에 가서 먹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설을 보면 그 마크 듀데이 이름이 나옵니다. 프린스턴 교적에서 내쉬오고 이렇게 이야기도 해가지고 이제 마크 듀데이가 이게 그 돌지 않았다, 정상으로 돌아왔다는 확신을 갖게 되고 그걸 저한테 이야기를 했고, 저는 87년에 저기 그 코넬에 빌딩을 했는데 거기서 그 젊은 교수 하나가 에릭 피셔라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 친구 이야기에다 제가 그 이야기를 했어요. 내쉬가 뭐 정상이라는데 그랬거든요. 근데 이 에릭 피셔가 여름에 저기 스웨덴을 가게 됩니다. 스웨덴을 가게 돼서 그 아슬 린팩이라고 노벨 그 상 그 커미티에 그 멤버 중에 하나하고 점심을 하다가 그 아슬 린팩이 고민을 이야기를 해요. 이게 개입이론 쪽으로 좀 노벨상 하나 줘야 되겠는데 그러면 우리가 건너뛸 수 없는 사람이 있다. 내쉬를 줘야 되겠는데, 근데 문제다. 뭐가 문제냐? 굉장히 스웨덴 국가로서는 굉장히 그 큰 행사인데, 국왕 앞에서는 행사인데 내쉬가 이상한 행동을 하면 곤란하지 않냐? 그러니까 에릭 피셔가 아니 수찬초가 그러는데 마크 듀데이가 프린스턴에서 만나서 이야기해 보니까 정상으로 돌아왔다고 그런다. 그러냐? 그럼 한번 가서 살펴보자 해가지고 영화에서는 무슨 닥터 킹인가 하는 사람을 보내죠. 보내가지고 그 프린스턴에 보내니까 존 내쉬 대답이 그 노벨 커미티에서 왔다고 그러니까 참 이상하다. 보통 노벨상은 그냥 라디오에서 발표되면 안다는데 당신이 노벨상 받을 거야 안 받을 거고 와서 물어보는 사람은 처음 본다. 내가 아마 무대 위에서 무슨 발가벗고 춤출까봐 막 걱정되는 모양이지. 그런 모양.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정상으로 돌아왔다는 확신을 갖고 돌아가게 됩니다. 이제 이것만이 뭐 노벨상을 받게 된 원인은 아니겠지만 여러 사람들 노력했지만 저도 이런 이제 과정이 이제 좀 걸쳐 있습니다. 그리고 뭐 또 한 번 인연이 있는데 그까지 이야기하려면 좀 스토리가 복잡한데 뭐 이야기하죠. 제가 그 뒤에 논문을 쓰면서 제가 뭐냐면 내쉬 바게닝 시어리 이게 2% 시어리인데 N%로 나중에 이제 연장 뭐 익스텐드가 되는데 그걸 이제 단순히 이런 액시오매틱한 게 아니고 어떤 다른 모델로 설명하는 그 서로 오퍼하고 뭐 응답하고는 이제 그런 모델로 설명을 합니다. 근데 이게 2%까지만 그게 해결이 됐는데 이제 N%로 좀 그때 해결한 제가 한 그게 있습니다. 근데 어쨌거나 제가 논문을 한번 냈는데 어떤 저널에 레프리 리포트가 한번 왔는데 한 20페이지가 왔어요. 근데 그래서 상당히 제 논문에 대해서 칭찬을 무지하게 했어요. 이건 참 잘했다. 근데 끝에 가서 그런데 이 제로의 비헤이비어가 틀렸기 때문에 난 리젝트한다. 제로 근방에서 근데 경제학자들은 다 제로는 한 점인데 이거 무슨 뚝단지 같은 소리냐. 참 머리가 좀 좋은 사람 아니면 이런. 그런데 나중에 제가 생각해 보니까 그 말이 맞아요. 그 모델에서 그 논문에서 그 제로 포인트에서 비헤이비어가 틀리면 다 틀린 거예요. 리젝트한 게 맞는 거예요.
그걸 제가 몇 년 지나서 깨달았습니다. 그 생각해 보니까 그 레프리는 내쉴 수밖에 없다. 그런 좀 돌아가셨지만 그런 결론을 내린 적이 있습니다. Anyway, 그러면 이제 게임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비협력적 게임이 있고 협력적 게임이 있습니다. 코어퍼레이티브 시어리가 있고 난 코어퍼레이티브 시어리. 그래서 비협력적 게임에서는 플레이어 각자가 서로 영향받고 주고받는 그런 전략적 선택을 갖다가 연구를 합니다. 협력적 게임은 플레이어들이 그룹 지어서 함께 행동을 지으면 어떤 이득이 있나 이런 것을 연구하는 것이 협력적 게임입니다. 크게 보면 두 브랜치가 있어요, 게임 이론에. 근데 내쉬는 그래서 이제 요 게임을 푼다는 게 해를 구한다고 그래요. 해를 구하는데 그 비협력적 게임에서는 어떤 게 어떻게 접근하냐면 이런 서로 전략이 균형을 이루려면 어떻게 돼야 되느냐? 균형을 이루면 각자가 어떤 전략을 써야 되느냐? 이게 이제 비협력적 게임을 푸는 거고, 협력적 게임을 푼다는 것은 협력에서 얻는 이익을 어떻게 나누느냐? 협력은 이제 주어지고, 다시 말하면 각 플레이어 몫이 뭐냐? 이게 게임을 푼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게임을 푼다는 의미는 협력적 게임에서 비협력적 게임에서는 어떤 전략을 선택하느냐? 균형을 이루려면 그게 푼다는 의미고, 협력적 게임에서는 각 플레이어 몫은 뭐냐? 이게 바로 해입니다. 그런데 이 양쪽 분야에서 양대 분야에서 내쉬는 가장 큰 솔루션들을 갖다가 제시를 했습니다. 양대 분야에. 그래서 비협력적 게임에서는 내쉬 이퀄리브리움이라는 그런 솔루션 컨셉트를 제시를 했고, 협력적 게임에서는 협력적 게임의 대표적인 예가 바로 협상 문제인데, 다시 말하면 바게닝 프로블럼인데, 거기서 내쉬 협상해라고 내쉬 바게닝 솔루션이라는 걸 제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양대 가장 중요한 솔루션들을 제시한 게 내쉬입니다. 전략 게임이란 어떤 거냐? 뭐 하나 예를 들어서 플레이어 1은 전략 가나다를 쓸 수가 있고 플레이어 2는 전략 ABCD를 쓸 수 있다. 근데 지금 게임의 구조를 보니까 전략 가를 쓰면은 플레이어 2로서는 전략 C를 쓰는 게, 일단 이게 주어지면 그다음부터 매스매티컬 프로그래밍이 될 거 아닙니까? 전략 C를 쓰는 게 제일 유리하다. 이걸 베스트 리스판스라고 합니다. 전략 나를 쓰면 전략 A를 쓰는 게 필요하고, 전략 다를 쓰면 전략 C를 쓰는 게 필요하고, 그래서 마찬가지로 플레이어 B도 플레이어 1도 플레이어 2가 전략 A를 선택하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뭐 매스매티컬 프로그래밍이니까 자기 이익이 극대화되는 건 전략 나다. 마찬가지로 전략 B를 쓸 때는 전략 가다. 이런 식으로 베스트 리스판스 어떤 릴레이션이 생기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여기서 내쉬 균형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픽스 포인트입니다. 픽스 포인트, 여기서 시작해서 가가지고 다시 돌아온 픽스 포인트가 내쉬 균형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내쉬 균형은 바로 고정점이고, 수학적으로 말하면 고정점이고, 바로 여기서는 전략 나와 전략 A의 그런 조합이 내쉬 균형이 되겠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뭐 바에서 대학원생들이 저 앞에 저 아름다운 여학생들 보면서 머릿속으로 뭘 궁리를 하는, 그러면서 내쉬 균형을 거기서 발견했다는 게 그 영화에 나온 스토리죠.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제가 그러면 요거 좀 추상적이니까 조금 예를 들면 가령 모든 여러 가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정치에다 이걸 적용하면은 여기에 사람이 진보적인 성향이 있고 보수적인 성향이 있잖아요. 이쪽이 진보라고 해야겠네, 이쪽이 보수이고. 그러면 전체 인구의 진보 쪽과 보수 쪽이 이렇게 좀 유니폼하게 디스트리뷰트 됐다고 그러죠. 그리고 두 개의 정당이 있다고 생각. 플레이어 1과 플레이어 2. 그럼 어느 쪽이 진보 정당이겠습니까? 이쪽이 진보 정당이겠죠. 진보 정당은 여러 가지 강령이라든가 정책이라든가 이 포지션이죠. 그 다음에 이제 이건 보수 정당의 포지션이고, 미국 같으면 이게 공화당이 될 것이고 이게 민주당이 될 것이고, 우리나라 같으면 뭐 이게 또 보수 정당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게 정치적인 것뿐만 아니라 마켓에서 적용이 됩니다. 이를테면 어떤 사람은 뭐 단 걸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달지 않은 걸 좋아해요. 그래서 이제 뭐 이쪽이 뭐 펩시고 그러면 이쪽이 더 덜 달죠. 그러니까 이쪽이 코크가 되고 이쪽이 펩시가 되겠죠. 그래서 자기 포지셔닝을 어떻게 하느냐는 거죠. 말하자면 더 단
드링크를 내놔야 되느냐, 덜 단 드링크를 내놔야 되느냐, 진보적인 더 플랫폼으로 가야 되느냐, 그 보수적인 플랫폼으로 가야 되느냐, 뭐 이런 이제 정당의 게임인데 이 투 플레이어 게임에서는 이런 그 내시 균형이 뭐겠습니까? 가정은 뭐냐면은 자기의 이념적인 스펙트럼과 제일 가까운 정당에 투표한다. 그렇다면 정당의 목표는 표를 맥시마이즈 하는 거니까. 그러면 이퀄리브리엄 뭐겠습니까? 여기 있으면 플레이어 1은 자꾸 가운데로 가려고 그러죠. 왜냐면 왼쪽에 있는 건 다 자기한테 올 것이고 가운데로 가겠죠? 그 민주당과 공화당 미국에서 보면은 막 서로 다른 것 같지만 결국에 와서는 상당히 가운데로 갑니다. 그렇게 해서 유일한 내시 이퀄리브리엄은 그 가운데에 똑같이 서게 되는, 그게 이제 두 정당 체제 이퀄리브리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3플레이어 때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이렇게 보면은 제일 왼쪽에 있는 정당을 진보 정당이라고 그러고 중도 정당이라고 그러고 보수 정당이라고 그러면은 3플레이어 세 개의 정당이 있다고 그러면 내시 균형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 한 2분 드릴까요? 시간 되고 있는데 푸신 분은 손 들어 보시죠. 푸셨어요? 그래요? 중도는 가운데 있고 양쪽은, 그럼 뭐 이쪽 정당에 있는 분은 여기 있겠어요? 왜 코너에 있죠? 이쪽으로 자꾸 이동하겠죠. 그죠? 그 솔루션이 아니겠죠. 다른 사람 둘이 가만히 있는데 저기서 자기의 포지션을 맥시마이즈하는 솔루션이 아니죠. 코너에 있는 건. 코너에 있으면 자꾸 안으로 들어가려고 그러죠. 뭐 그런 식으로 이제, 근데 코너에 하나라도 있으면 이건 솔루션이 아니겠죠. 뭐 그런 식으로 이렇게 풀다 보면 답은 뭐죠? 우리 고등학교 학생들 저기 있는데 푼 사람 없어요? 가운데 서이 뭐예요? 가운데 서이 뭐했다 그러면 한 사람이 약간 왼쪽으로 가면은 반절을 먹겠죠. 나머지 두 사람이 이걸 나누겠죠. 그러니까 가운데 셋이 모여 있으면 3분의 1씩 나누니까 가운데에 있겠어요? 이동하겠죠. 그죠? 그러니까 그것도 솔루션이 아니겠죠. 솔루션이 뭐냐? 솔루션이 없습니다. 내시 균형.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은 국민의당이라는 게 생겼는데 지금 분해돼 버렸잖아요. 이 3당 체제는 이게 개입이론적으로 보면은 불안정하다 이거죠. 내시 이퀄리브리엄이 존재할 수가 없어요. 3당 체제는 존재할 수 없고. 그러면 4당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3당은 해가 진보 정당, 중부 좌파, 중도 우파, 보수 정당. 우리나라가 조금 비슷하죠. 지금 뭐 약간 중도 좌파가 민주당이고 뭐 중도 우파, 그러니까 보수 정당이 새누리당인가 뭐죠? 지금도 새누리당입니다. 하도 자유한국당. 그리고 진보 정당 여기는 무슨 정의당 뭐 그러고 뭐 여기는 뭐 바른당인가 뭐 하여튼 뭐 바른미래당인가. 이게 네 개일 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근데 이제 여기는 여러 가지 가정이 있죠. 여기는 그냥 유니폼하다는, 실제로는 유니폼하지가 않죠. 디스트리뷰션이. 그러니까 하여튼 정말 유니폼하다고 가정을 하면 결론은 뭐 이렇게 됩니다. 약간 진보 정당은 둘이 한쪽에 포개게 되고 비슷해지고, 또 보수 정당은 둘이 한쪽에, 결국은 이제 이렇게 재미있는 것은 이당 체제에서는 가운데로 딱 모이는데 양쪽으로 분화가 되면서 둘씩 모이게 됩니다. 근데 이런 것은 우리가 여러 가지 여러 가지 다른 요소들이 많지만 심플리파이 해가지고 해보면은 상당히 현실에 맞는 측면도 있죠. 현실의 프리딕션도 좀 가능하고, 제가 너무나 저주를 퍼부었지만 사실 축복도 좀 있죠. 여기서 실제 여러 가지 현상을 증명할 수 있고. 그래서 이 내시 솔루션에서는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느냐,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뭐냐면 일단 합의가 됐다는, 모든 사람이 그걸 플레이하고 있다면, 왜 그걸 플레이하는지 모르지만 딴 사람들이 내시를 플레이하는데 자기가 플레이할 이유는 없어요. 근데 딴 사람들이 전부 그거 하고 있다면 거기서 일방적으로 자기가 혼자 일방적으로 거기서 벗어날 이유는 하나도 없다 이거죠. 어떤 이유에서든 전부 모여서 우리 내시를 플레이하자. 우리 내시란 분이 아주 훌륭한 분이고 그러니까 내시를 플레이하자. 내시 이퀄리브리엄 다 플레이하자. 그 신사협정을 했으면 거기서 한 사람이 나는 슬쩍 도망갈 이유는 없다 이거죠. 일방적으로 파기하지는 않는데, 내시가 아니라면 그런 인센티브가 있어요. 다른 솔루션에
아무리 저 신사협정을 해봐야 한 사람이 일방적으로 거기서 빠져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는 있고요. 그리고 한 가지 좀 특징적인 것은 이게 이피션트지가 않다는 거죠. 이게 프리저너스 딜레마 여러분들 많이 보였지만 그 모든 사람이 서로 더 윈윈할 수 있는 길이 있는데 솔루션은 그렇지 않다 이거죠. 효율적이지 못하다. 이것이 이제 나쉬 솔루션이고 실제로 사회 현상을 보면은 그렇게 효율적이지 못하잖아요. 자, 그런데 이제 협력적 게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죠. 나머지 시간에. 협력적 게임에서 가장 그 대표적인 게 그 투퍼슨 바게닝 게임인데, 이것도 내시가 처음에 그냥 바게닝 게임이라 아니고 투퍼슨 바게닝 게임이라고 강조를 했는데 이것도 크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사실은 투퍼슨만 푼 거지 N퍼슨이 되면은 3퍼슨만 돼도 또 다이내믹스가 굉장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 게임 그 바게닝 게임 협상이란 뭐냐면, 여기 어떤 그 지금 뭐 미국과 북한이 어떤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어떤 그 거기서 피저블 셋이 있다 이거죠. 이게 미국이 얻게 되는 뭐 이득이고 이게 뭐 북한이 얻게 되는 이득이다. 그런 어떤 그 페이오프죠. 페이오프 가능 영역이 있고, 거기에 둘 다 협상이 깨졌다. 그러면 그 얻게 되는 파국점이라는 게 있습니다. 얻게 되는 점. 내슈는 이제 이 파국점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이제 생략하게 되고, 그러면 이제 그런 가정을 해보죠. 이 세트가 컴팩트고 컴팩서다. 그런 가정을 하게 되면, 자, 내슈는 그 솔루션이라는 건 뭐냐? 여기 그 가능 영역에서 한 점을 잡아내는 거. 그게 솔루션입니다. 가능 영역이 중요하지만 이게 한 점을, 그 중에 한 점을 골라내는 거. 이게 그게 이 게임을 푸는 겁니다. 협력적 게임을 푸는 건데, 내슈가 다음과 같은 그 솔루션은 다음과 같은 성질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첫째, 페이오프라는 게 그 어떤 언서튼티를 리프레젠트하는 그런 그 페이오프 개념이 있는데, 그걸 반 노이만 모건스턴 유틸리티라고 하죠. 그것은 그 스케일은 상관이 없습니다. 스케일은 그게 그 스케일의 인베리언트한 성질이 있는데, 뭐 어쨌거나 그 이걸 내슈 액시엠으로 이야기를 하자면은 그 어떤 세트가 이건 이제 컴포넌트 와이즈 프로덕트가 되겠죠. 그러니까 그 한 사람의 유틸리티 가령 이 사람의 유틸리티를 달러에서 파운드로 바꿔도, 이 사람의 페이오프를 한 사람한테 바꿔도 솔루션은 바꾸지 않는다 이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페이오프를 그 유닛을 바꿔도 솔루션은 변하지 않는다. 그런 거고, 두 번째는 이피션트다. 말하자면 윈윈 기회가 있으면은 그 윈윈 기회로 간다. 그런 거고, 그 다음에는 시메트리. 이 세트가 시메트릭하면은 정답은 둘 다 똑같이 나누는 거다. 그거고, 그 다음에는 인디펜던스 오브 이렐레번트 올터너티브라는 건 있는데, 어떤 세트에 솔루션이 있으면 그 세트보다 큰 거에 그 솔루션이 그 작은 세트 안에 있으면 그것은 작은 세트의 솔루션이다. 무슨 이야기냐면은 가령 뭐요? BTS 오고 무슨 뭐죠? 소녀시대 오고 또 뭐야? 빅뱅. 셋 중에 어느 걸 제일 좋아하냐? 나는 BTS다. 그랬어요. 그러면 BTS와 소녀시대 둘 중에 어느 걸 좋아하느냐? 그런데 갑자기 소녀시대다.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솔루션을 빼고 다른 것들을 치워도 그 솔루션이 그대로 솔루션이다. 이런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지고 이런 그 성질을 만족하는 솔루션은 이게 내쉬 바게닝 솔루션인데, XY를 맥시마이즈, 프로덕트를 맥시마이즈하는 그 솔루션이 이게 내쉬의 솔루션인데, 그 마지막으로 이 프루프를 끝으로 강연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엘리건트한 프루프인데 제가 그대로 좀 제대로 전달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아주 심플하지만 굉장히 엘리건트한 프루프입니다. 왜 이게 솔루션이냐? 아까 그 세 개의 액시엄을 만족하는, 첫째는 리니어리티에 의해서 아까 그 맥시마이즈된 점이 1,1이라고 가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단위를 적용할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그 1,1이라고 가정이 되면은 그 아까 말한 그 가능 세트가 요 심플렉스 x 플러스 y가 1인 그 심플렉스, 그러니까 직선이라고 그러나요? 그래서 그 바운드가 된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메트리와 이피션시에 의해서 그 점은 바로 1,1점이 되겠죠.
바운더리에 있어야 되고 그 심플렉스의 솔루션은 시메트리 엑시엄에서 완만이 돼야 되니까. 그런데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까 바운드 됐다고 그랬죠. 그 independence of irrelevant alternative에서 이 S는 이 심플렉스에 포함되어 있으니까 완만이 됩니다. 근데 이게 제가 좀 너무 빨리 해서 저 프루프의 어떤 그 맛을 좀 느낄 시간이 없었는데 굉장히 천재적인 프루프입니다. 보면은. 그래서 제 결론은 여기서 이제 이렇게 솔루션을 마련했는데 과연 여기서 그 한 사회가 합리적인가? 한 사회가 한 개인처럼 결정하는가? 그러니까 이피션시 이를테면 윈윈할 기회가 있으면 과연 우리가 그 더 나은 기회가 있으면 둘 다 좋아지는데 왜 그리로 안 가느냐? 그리로 안 간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런 이피션시 액션의 그 과정이 맞는 것인가? 또 independence of irrelevant alternatives 가령 그 어떤 초이스에서 그 다른 것들 가령 펩시하고 코크하고 닥터페퍼하고 셋 중에 코크를 고르는 사람이 닥터페퍼가 빠지면 갑자기 펩시로 간다. 개인으로 보면은 그런 현상이 있어서는 안 되지만 사회적인 현상으로서는 충분히 그럴 수 있다는 거죠. 한 사회 개인이 합리적이라는 것도 사회가 합리적이라고 또 다른 차원의 문제다 이거죠. 그래서 이거는 게임 이론의 토대가 또 흔들린다 이거죠. 게임 이론은 그런 그 환원적인 미시 경제학보다 더 큰 축복도 있고 더 큰 저주도 있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축복은 사회적 합리성 공리에 출발하면 사회적 행동도 게임 이론 모델로 풀 수 있다. 이게 축복이라면은 저주는 게임 이론 모델이 실제 인간 행동, 실제 사회 현상과 역시 괴리가 있다. 이렇게 해서 오늘 강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맥시마이제이션 솔루션 말씀하십니까? 아니면 액시오매틱 솔루션을 말씀? 그 두 개 같다는 게 증명이거든요. 그러니까 맥시멈이 그 액시엄을 만족한다는 것은 금방 베리파이가 금방 가능하고 문제는 프루프는 액시오매틱 솔루션을 만족하는 솔루션은 그 맥시멈이 유일하다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바운더리에 있어야 된다는 게 바로 이피션시 프로퍼티죠. 바운더리에 있어야 된다. 그 이피션시 가정을 해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바운더리에 있어야 되고 그 점을 완만이라고 하자. 그것은 그 유닛을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 안녕하십니까. 강원대학교 이제 학석사 연계 과정에서 이제 공부하고 있는 강원대학교 추종호라고 합니다. 네, 아까 이번에 교수님께서 경제학적 이론을 전개하는 과정에서 이제 합리성을 가정을 하게 되면은 축복과 저주가 축복은 이제 모델링으로 우리가 사회 현상을 해석할 수 있지만 이게 괴리가 존재한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행동 경제학이라는 과목도 생겨나게 됐고 그런 면이 있지만 한편으로서 제가 묻고 싶은 거는 인간의 합리성, 사회적 합리성을 가정을 했을 때 괴리가 있긴 하지만 그렇다고 아예 틀린 얘기는 아니잖아요. 교수님께서 주관적으로 느끼시는 그 괴리의 정도가 어느 정도라고 느껴지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이거 진짜 어려운 문제를. 아까 제가 제 지도 교수는 시장까지는 믿었지만 게임 이론은 안 믿는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게임 이론까지 믿는데 제 제자가 아까 행동 경제학, 비헤이비어럴 에코노믹스라고 그래가지고 그것은 이제 그 동안에는 전통적인 경제학자들은 경제학으로 치도 않고 그랬는데 요즘에는 아주 뜨는 겁니다. 근데 제 수제자라고 그럴까요? 제 제자 중에서 가장 머리 좋은 제자가 사실은 요즘에 비헤이비어럴 에코노믹스로 제일 또 뜹니다. 그 유럽에서 좀 제일 뜨는 중견학자 중에 제일 큰 중견학자였는데 그래서 참 아이러니컬한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왜 그런 비헤이비어럴 에코노믹스가 옛날에는 에코노믹스에서 자면 변방에 있었는데 주류로 들어오고 오히려 옛날에 그런 미시 분석하고 그 인간의 행동 아주 수리적인 모델로 행동을 분석하고 게임 이론 굉장히 굉장히 막 정치현 그런 게임 솔루션 만들어내고 이런 분들이 계속 밀리고 있느냐? 바로 이제 그런 문제 때문에 그런 거겠죠. 그래서 그 게임 이론하는 분들이든 경제학하는 분들이든 바로 이런 괴리에 대한 그 인식. 그러니까 근데 이 보면 그 내부에서 이런 반성이 일어나서 글로 가는 게 아니고 사회적인 압력에 의해서 또 맞지 않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변화가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 대표적인 예가 지난번 글로벌 금융위기인데 그런 것에 대해서 그 거시경제학 이러하는 분들이 또는 금융하시는 분들이 전혀 어떤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자본주의 사회에는 항상 그런 글로벌 금융위기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데
자기들은 한동안은 다 극복했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일어난단 말입니다. 일어나고 또 그 재미있는 게 여러분들은 놀랄지 모르지만 거시금융이라는 게 없습니다. 거시는 거시고 금융은 미시지. 그런데 그 분명히 그런 현상들은 글로벌 금융위 같은 건 거시금융의 현상인데 거시금융이라는 분야 자체가 없습니다. 제가 그때 그 글로벌 금융위가 일어났을 때 세계 여러 나라를 돌아다니면서 학자들도 다 만나보고 정책결정자도 만나보고 규제하는 사람도 만나보고 시장 참여자들 기업하는 사람도 만나보고 그랬는데 제가 하버드에 갔어요. 하버드에 거기서 제일 거시로 유명한 사람 누굽니까? 요즘 제일 잘 나가는 사람 맨큐죠. 또 그쪽에 그때 과장하시던 분이 캠벨이라는 분, 이분은 또 금융 쪽에 상당히 잘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글로벌 금융이 난 이러이러한 문제점 이야기하면서 맨큐한테 by the way, 응? 당신은 거시였는데 금융과 이렇게 연결해서 보면 이런 문제가 있지 않냐면 나는 여기까지밖에 모른다. 마치 이비인후과 의사한테 안과 이야기를 하면 큰일 나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캠벨한테 가서 이야기하니까 뭐 좀 전체 이야기 아니 나는 금융까지만 이야기하고 거시로 가면 나는 모른다. 뭐 이런 정도로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지금 우리가 필요한 분야는 거시 금융 분야입니다. 그런 새로운 분야가 또 생겨나야 됩니다. 필요에 의해서. 그래서 그 기존 모델은 당연히 현실로부터 그 괴리되어 있고 여러분들이 가야 될 길은 바로 새로운 모델. 그러니까 뉴턴 경제학의 한계가 있으면 생지성 이론이 나오는 것처럼 그런 새로운 모델을 만드는 것이 여러분의 과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질문하시죠. 그러니까 물론 강의 내용에 대해서 하셔도 좋고요. 우리 최수찬 교수님은 여러 이제 경력을 여러 커리어를 하셨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이 이제 수학을 바탕으로 어느 방향으로 나가야 되느냐 이런 인생에 대한 질문을 하셔도 좋습니다. 한두 분 더 받고 우리 마무리하겠습니다. 학생 질문하시죠. 네. 네. 아니에요? 성수고등학교 3학년 유정현이라고 하는데요. 그 수학 하는데 이제 제가 문과 학생이다 보니까 수학에 대한 그 깊숙한 분야까지는 들어가지 않는데 이과 학생에 비해 근데 그 경제학을 하다 보면 수학과 많이 연관되어 있는데 그 문과 학생이 그 이것을 하기 위해 어떤 분야를 더 공부를 하면 되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것도 어려운 질문인데요. 저도 문과였거든요. 고등학교 때는. 그런데 이제 뭐 수학을 하게 되고 또 나중에 경제학을 하고 되고 그러는데 하여튼 우리가 자란 그 세대에서는 경제학자로서 수학을 했다는 게 큰 프리미엄이었어요. 프리미엄이었고 그런데 지금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저 다른 아까 제 제자 말씀드렸는데 비헤비어럴 에코노믹스나 이런 건 수학을 하는 게 아니거든요. 인간의 행동 이런 걸 직접 연구하고 그러면서 그런 방법론인데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제는 그 경제학을 그냥 정말 이런 그 물리학의 방법론 수학은 좀 다릅니다. 수학은 하나의 논리니까 수학을 잘못 쓰는 게 문제지 수학 자체가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나 이런 자연과학적인 방법론이나 꼭 이런 것과 다른 어떤 사회학적인 방법론 그런 것도 좀 많이 생각을 해야 할 것 같고 그리고 경제학 안에서도 그동안에 아까 제가 뭐 좀 생략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어떤 그 구조적인 모델로 들어가느냐 아니면 구조와는 관계없이 그냥 어떤 타임 시리즈 이런 것처럼 그 데이터만 갖고 프리딕션을 하는 옛날부터 그런 디베이트가 있어 왔지만 요즘에 뭐 그렇잖아요. 이론적으로 수학적으로 편미방 같은 거 그 푸는 것보다 컴퓨터로 푸는 게 빠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뭔가 이제 방법론에 있어서 조금 뭐냐면 꼭 그동안에 그 어프로치와는 많이 달라져야 되고 그런 면에서는 뭐 여러분이 뭐 문과 이과다 그렇게 좀 뭐 그 구분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꼭 뭐 문과생이니까 앞으로 수학을 더 보강해야 된다 그런 것보다는 그 안에서 경제학의 새로운 트렌드 아까 말씀드린 그 동안에 너무 그 이과적인 접근을 해가지고 못 풀었던 문제들을 또 그런 상상력을 가지고 풀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까 뭐 제 소견은 그렇습니다. 네. 또 질문 이제 하나 더 한 분 더 받겠습니다. 있으면 네.
안녕하세요. 저는 강원대학교 분자 생명과학과 박철현이라고 하는데요. 원래 제 과가 아닌 학문에 대해서 이렇게 높은 분이 강연을 해주신 거에 대해서 되게 축복이라고 생각을 일단 하고요. 솔직히 말씀해주신 강연 내용에 대해서 제가 완벽하게 반도 이해를 못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래서 질문을 이게 과연 할 수 있을까 고민을 했는데 마지막이라는 것 때문에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전 좀 강연 주제와 벗어날 수도 있는데 이제 게임 이론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고 수리적 모델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이제 문재인 정부가 하고 있는 소득 주도 성장론에 대해서 이게 저는 잘 모르긴 하지만 미천한 제 머리로는 이게 시장 자유 경제와는 좀 약간 괴리감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강연 내용을 봐도 소득 주도 성장론이라는 게 과연 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에 대해 의견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서론에서는 뭐 본인이 좀 질문하는 것에 대해서 좀 쭈삣쭈삣하고 그 다음에는 좀 현재 정책에 대해 질문하셨는데 그 제가 그 경제학 세미나를 많이 들어갔었는데 그 세미나에 그 오는 그 어텐던트들 이게 두 부류가 있습니다. 딱 하나는 노벨상을 탔거나 앞으로 탈 포텐셜이 있는 사람이고 나머지는 그렇지 않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 구분은 분명히 해요. 아주 스투피디한 질문을 하는 사람이 노벨상을 탔거나 탈 포텐셜이 있는 사람이다. 전혀 맥락에 맞지도 않는 질문. 그러면 깜짝 놀라요. 왜냐하면 저건 대학원생도 알아야 되는데 왜 그걸 모르느냐. 근데 진짜 모르는 겁니다. 그 사람이 그걸 뭐 천재적인 질문을 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알아야 될 질문을 물어본 거라고요. 그럼 그걸 돌이켜보면 그렇다고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 멍청하냐? 그건 아니거든요. 그럼 우리도 다 그만큼 모르는데 아는 체를 한다 이거죠. 그게 저는 차이인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좀 시리어스해요. 그래서 뭐든지 질문은 자유롭게 하는 것이지 뭐 질문을 해야 될 질문이 있고 해야 되지 않을 질문이 있는 것은 아니고 특히 못 알아들을수록 못 알아듣는 것도 그것도 아주 좋은 현상입니다. 그것이 너무 잘 알아듣는 것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소득주 성장에 대해서는 제가 그동안 칼럼을 많이 썼거든요. 한번 보세요. 근데 저는 처음부터 일관되게 그 비판적인 칼럼들을 아주 신랄하게 썼는데 그러나 저는 뭐 비판을 뭐 정책에 대해서 비판하는 것이지 무슨 뭐 이렇게 정치적으로 비판을 한 적은 없습니다. 정책에 뭐가 지금 문제고. 그런데 그 재밌는 뭐 한번 읽어보세요. 제가 쓴 칼럼들을 한번. 근데 언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국회의원 한 사람이 그 국회에서 상임위에서 기재위에서 교육재정위에서 상임위에서 교육재정부 장관하고 사는 동재가 앉아 있죠. 이렇게 앉아 있는 사람은 제 칼럼을 읽어주면서 이거 뭐 지금 이 정책이 다 잘못되고 이대로 가면 역대 최악이라는데 이게 맞아요? 하고 물어보니까 한국은행 총재가 맞습니다 하는 거예요. 농담 아닙니다. 가서 한번 저 비디오를 보세요, 여러분이. 그 다음에 이거 또 말이 안 되지 않느냐. 또 기재부 장관한테 가서 이게 맞습니까? 그러니까 또 맞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좀 심플리파이해서 이야기했는데 무슨 이야기냐면 소득 성장 같은 것은 어떻게 보면은 과학적인 근거도 없고 또 실제로 통계적으로도 이미 실패했다는 검증된 그런 정책인데 왜 그런 정책을 계속하느냐? 이게 바로 그 어떤 이데올로기적인 편향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저는 솔직히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이데올로기적인 편향이 그 사람들한테만 있느냐? 그게 아니고 오늘 제 강연의 주제는 마치 우리는 더 논리적이고 과학적이고 데이터에 입각한 경제학을 한다는 사람들도 그 뿌리를 들어가 보면은 크게 다르지 않다 하는 것이 오늘 저는 좀 그런 반성하는 의미에서 오늘 강연을 했습니다. 시간 관계상 이제 이렇게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강연은 사실은 우리 최수찬 선생님께서 톨스토이부터 지금 현재 정치까지 굉장히 넓은 스펙트럼을 이제
커버해 주셨는데요. 사실은 이런 이론이 수학을 바탕으로 앞으로 하시는 저는 이제 AI에도 엄청나게 적용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처음에 우리 교수님 소개 드릴 때 수학자가 빠졌다. 구글에 찾아보니까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선생님은 아니시라고 그러셨어요. 수학자가 아니다. 근데 저는 강의 마지막에 수학자는 꼭 증명이 있어야 되거든요. 반드시 증명이 존재해야 된다. 증명을 봐야지만 직성이 풀린다. 그래서 우리는 증명을 받고 최수찬 교수님은 수학자라는 확신을 했습니다. 우리 오늘 아름다운 강연 해주신 최수찬 교수님께 박수 드립니다.